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 수업에서는 드론을 설계를 할 때 고려해야 되는 컴포넌트들, 그러니까 모터, 프로, ESC, 배터리를 어떻게 선정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좀 다루고, 그 다음에 그 내용에 기반해서 하나의 작은 드론을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모터 부분을 설명을 할 건데, 모터의 성능 요소를 보면은 가장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게 첫 번째로는 중량입니다. 물론 모터의 스펙 같은 것들을 보통 볼 때 중량을 우선시 보지 않긴 한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그 드론 또는 무인기에 설계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중량이 꽤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중량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모터의 캔에 보면은 이렇게 KV라는 어떤 값들이 적혀 있어요. 이 KV라고 하는 거는 무부하, 그러니까 그 모터에다가 프롭이나 아니면 다른 장치들을 붙이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붙이지 않은 채로 전압 1볼트당 모터가 회전하는 회전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10볼트에 전압을 걸어줬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4600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10볼트를 걸어주면은 46000 rpm의 회전수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같은 전압당 얼마만큼 빠르게 회전하는지, 그러니까 이 모터가 고회전용 모터인지 저회전용 모터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값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터 같은 경우에는 그 받아들일 수 있는 전압의 한계치가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면 모터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낮은 전압들 또는 더 낮은 전력을 소모하는 모터들이고, 그다음에 모터가 크면 클수록 더 큰 전압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모터이기 때문에 그 전압에 대한 그 기준인 배터리 셀수, 그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리튬 배터리를 쓰면은 1셀당 3.7V이니까 그 셀의 개수에 따라서 그 인가되는 전압의 크기도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적정 셀수 또는 다르게 불러서 적정 볼티지, 전압의 크기 정도를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모터가 낼 수 있는 어떤 최대 출력이나 또는 파워 같은 것들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아래 그림에 보이는 세 가지의 모터는 T모터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그 무인기용 모터 제조 회사인데, 이 모터 제조 회사에서도 그 스펙에 따라 또는 그 타겟팅을 하는 어떤 무인기에 따라서 모터의 크기와 그다음에 성능이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제일 앞쪽에 있는 요거 F1404라고 하는 모터 같은 경우에는 KV 값이 4600이고요. 그 다음에 MN2212 모터 같은 경우는 920, 그 다음에 P60 같은 경우에는 팩트리집으로 KV 값이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P60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더 저회전수의 모터인 거고, 그 다음에 F1404로 올라갈수록 더 고회전수의 모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개를 또 볼 수 있는 것이 중량 부분인데, 지금 사진으로 보기에도 이제 구분이 되겠지만 얘는 굉장히 얇고 모터가 되게 얇고 작은 크기인 거고요. 그다음 얘는 상대적으로 모터가 좀 두껍고, 그다음 얘는 두꺼운 거에 플러스 이 직경까지 모터 캔의 직경까지도 큰 형태입니다. 그래서 보면 중량이랑 직경 높이를 같이 볼게요. 보면은 일단 1404가 중량이 가장 낮고요. 그러니까 10g이 채 안 되는 굉장히 가벼운 모터고요. 그다음에 P60 같은 경우는 347g이니까 거의 몇 배인가요? 한 35배 가량 큰, 그러니까 무거운 모터인 거죠. 그 다음에 직경 같은 경우도 얘는 69mm, 얘는 18mm 정도가 되니까 크게 차이가 나고, 그 중간 정도가 되는 게 MN212 정도가 될 것 같네요. 높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꽤나 크기 차이 또는 중량 차이도 많이 나고, 그 다음에 트렌드를 봤을 때 아무래도 무겁고 크기가 큰 모터들이 KV 값은 작습니다. KV 값은 작고, 그 다음에 반대로 가볍고 작은 모터들이 KV 값이 높아요. 그 차이, 그런 느낌으로 이해 좀 될 것 같고, 적정 셀수로 보면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모터들이 낮은 적정 셀수, 그러니까 낮은 전압을 인가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모터가 크고 무거운 모터들일수록 더 높은 전압과 많은 셀 수를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모터의 그 스펙표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원표를 보고 모터의 성능 같은 것들을 좀 확인을 해봤는데, 물론 이제 모터에서 나오는 이 추력이라고 하는 거는 모터 자체만 낼 수 있는 건 아니고, 모터에다가 프롭을 장착을 시켜서 그 프롭이 낼 수 있는 추진력 또는 추력을 그 도시를 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어떤 프로그램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적절한 조합을 했을 때 이 모터가 낼 수 있는 최대 추력과 최대 파워, 그다음에 효율, 그다음에 그 최대값을 냈을 때의 기준 RPM 같은 것들을 스펙표 또는 제원표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값들을 적절하게 뽑아가지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일단 F1404가 가장 높은 RPM을 가지게 되고요. 가장 높은 추력을 낼 때, 그러니까 이 모터가 최대 추력을 낼 때의 RPM이 28,000 RPM 정도, 굉장히 높은 값이고, P60 같은 경우는 한 6,500 RPM 정도, 상대적으로 낮은 RPM을 가집니다. 그때 추력을 보면은 1404는 300g 정도, 그 다음에 P60은 5,300, 그러니까 5.3kg 정도, 거의 몇 배죠? 한 20배까지는 안 되고 열 몇 배는 되는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모터가 클수록 더 많은 추진력을 낼 수 있는 거다라는 것을 여기서 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대 파워, 그러니까 이 모터가 쓰는 전력 양을 보면은 당연히 높은 추진력을 내는 P60 쪽이 더 많은 파워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효율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모터 회사에서는 효율을 뭐 이렇게 정하고 다른 모터 회사에서는 또 효율을 다르게 정의하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의 어떤 표현 방식이기 때문에 딱 이걸로 정의되지는 않지만 이 티모터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효율을, 그러니까 전력을 먹는 그 와트, 그 최대의 어떤 파워 대비 얼마만큼의 추진력을 내고 있느냐, 추력을 내고 있느냐를 그람 퍼 와트로, 그람 퍼 와트 맞죠? 그람 퍼 와트로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값이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같은 전력 대비 더 많은 추진력을 낸다라는 느낌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보면은 1404가 0.99, 그 다음에 602 4.92,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랑 조금 다르게 MN212가 효율이 가장 좋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크기에 따라서 또는 그 기준된 RPM에 따라서 굉장히 성능들이 많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일단 효율부터 먼저 보면은 아무래도 MN2212가 가장 효율이 좋은 편이고,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이 모터가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고, 그다음에 RPM도 너무 낮지도 않고 너무 높지도 않는 정도의 적절한 수준의 모터가 아무래도 전력 효율이 더 좋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이고 있는 이 212 모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교육용 또는 연구용으로 쓰고 있는 드론 한 450급 또는 550급 정도의 기체에 많이 쓰고 있는 모터입니다. 왜냐면은 효율이 그만큼 괜찮으니까. 그리고 1404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에 경량형 드론, 예를 들면 레이싱 드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벼워야 되거든요. 가벼워야 되고 크기도 작고, 대신에 굉장히 민첩해서 가속과 감속이 되게 빠른 그런 드론들이 있는데, 그런 데서 많이 쓰는 드론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레이싱 드론 보통 이렇게 비행하는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소리가 되게 그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나고, 그다음에 그 소리의 어떤 높낮이가 되게 고주파수의 소리들이 많이 나요. 왜냐하면은 RPM이 그만큼 다른 드론들에 비해서는 훨씬 높은 RPM 그 범위를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하지? 조금 찢어지는 듯한 그런 소리들이 많이 납니다. 그 다음에 P60 같은 경우는 고중량 드론에서 많이 쓰게 되는데, 아무래도 뭐 그러니까 엄청나게 전력을 많이 먹긴 하지만 그만큼 많이 추력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고중량 드론에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만약에 우리가 드론을 설계를 할 때 고추력이 필요한 대형 드론을 어, 설계할 거라면은 아무래도 P60 같이 고중량이고 낮은 KV 값을 가지고,
그 다음에 높은 최대 추력 및 파워를 가지는 모터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레이싱 드론 같은 거를 설계하겠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경량이고 높은 KVA 값을 가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물론 최대 추력이라 높은 최대 파워가 높으면 좋긴 좋지만 애초에 기체 자체가 워낙 가볍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최대 추력과 최대 파워가 낮아도 충분히 이제 기동이 가능한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드론을 어떤 무인기를 설계할 건지에 따라서 모터도 적절하게 선택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모터랑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프롭 또는 로터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수업 시간에 이제 프롭이랑 로터라는 단어를 내가 그냥 혼용해서 쓸게요. 왜냐면 나도 그냥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쓰거든요. 물론 정확한 표현으로 쓰면은 로터가 조금 더 정확하긴 하는데 이렇게 뭐라고 하지? 이렇게 사람들의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프롭 또는 프로펠러로 설명하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에 그냥 프롭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모터가 아니고 프롭이고요. 프롭의 성능 요소는 한 네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추력, 그러니까 얼마나 큰 힘으로 드론을 띄울 수 있는지에 대한 요소. 그 다음에 토크는 그 학생들도 이제 알겠지만 어떤 추력을 만들어내려면 모터는 회전을 해야 되고 그 회전하는 그 모터를 돌려주기 위한 힘. 그러니까 그 뭐 한글로는 돌림 힘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모멘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만큼 강력한 힘으로 모터를 돌려줘야 그만큼의 추력이 나오는지 또는 그만큼의 RPM이 나오는지에 대한 토크라는 물리적인 단위입니다. 그다음에 파워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 프롭이 요구하는 단위 시간당 회전 에너지가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이 프로를 썼을 때 얼마만큼 전기적인 에너지 또는 기계적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지, 적게 쓰고 있는지, 얼마나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 줄 수 있는 단위가 파워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효율량은 조금 멀긴 한데요. 결국에는 이 파워라고 하는 값이 저기서는 뭐죠? 기계적 에너지 입장에서는 토크에다가 RPM을 곱하는 단위가 되고, 그다음에 전기적 에너지에서는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 그 전압이랑 전류를 곱한 값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에너지가 얼마만큼 쓰이고 있느냐 이런 단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로 볼 수 있는데 줄여서 FM이라고 하고요. 정확한 표현은 Figure of Merit이라고 해서 로터 또는 프롭에서 쓰고 있는 뭐라고 하지? 물리량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수학적으로 계산된 어떤 효율을 나타내주는 값입니다. 그래서 같은 토크 대비 얼마나 효율적으로 추력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러니까 같은 토크 대비 더 많은 추력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똑같은 전기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그거 대비 더 높은 추력을 낸다고 하는 거니까 더 효율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FM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추력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단위인데 이것은 사실 전기적인 에너지 입장이라기보다는 기계적인 에너지, 특히 공기역학적인 그 개념이 들어가요. 그래서 프로비라고 하는 건 어찌됐건 공기를 아래쪽으로 밀어내줌으로써 추진력을 얻는 것인데 그 밀어내는 그 힘을 얼마만큼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느냐, 얼마만큼 공기역학적인 어떤 손실 없이 만들어내고 있느냐에 대한 단위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KV 값은 이거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모터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거는 고민할 필요 없고요. 요 네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얘네들에 대한 상관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여기서 얘기하는 이 파워는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파워는 토크라는 거에다가 회전수를 곱한 거거든요. 그래서 파워는 토크랑 비슷한 개념으로 봐도 무방해요. 뭐 물론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토크가 높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파워도 높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비슷한 느낌으로 봐도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할 때는 추력이랑 토크, 그다음에 FM 값 그리고 세 개만 한번 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같은 토크를 가지는 두 개의 프롭이 있는데 하나의 프롭은 뭐 예를 들면 1뉴턴의 추력을 내고 있고 하나의 프롭은 2뉴턴의 추력을 내고 있으면 당연히 다 같은 토크 대비 더 높은 추력을 내고 있는 2뉴턴짜리 프롭이 더 성능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값이 피규어 오브 메릿이라는 값. 그래서 더 높은 피규어 오브 메릿 또는 FM 값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또는
같은 추력 대비 더 높은 토크를 요구한다. 추력은 똑같이 그냥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모터를 돌릴 때 더 큰 힘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전기적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더 낮은 FM 값을 가지게 됩니다. 참고로 그 FM 값 말이 나온 김에 FM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물론 정의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니까 뭐 시스템이 로터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뭐 단일 로터냐, 아니면 뭐 텐덤 로터냐, 코일실 로터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좀 다르고, 그다음에 문헌에 따라서도 조금 다르기는 한데 보통 이렇게 많이 씁니다. 3분의 2 루트 2의 CP 네,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분자에는 프로스트에 그러니까 추력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분모에는 파워에 대한 단위가 들어와서 같은 파워 대비 얼마만큼 높은 추력을 내고 있느냐에 대한 것을 수학적으로 놓은 값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토크랑 파워는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같은 토크 대비 좋은 높은 추력을 내고 있으면 FM 값이 높은 거고 그 다음에 같은 추력 대비 더 많은 토크 또는 파워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FM 값이 낮은 거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어떤 RPM이 있는데 그 RPM 영역에서 고추력이고 저토크고 고 FM 가치 있는 프롭이 있다면 그 프롭이 굉장히 우리가 선택하기 좋은 프롭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롭의 형상에 대한 성능 비교인 건데, 일단 우리가 프롭을, 그러니까 뭐, 드론용 프롭도 그렇고, 아니면 뭐, RC 비행기용 프롭도 그렇고, 그 프롭의 이름을 보면은 굉장히 특이한 값들 또는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롭 이름을 가지고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 프롭은 어느 정도의 형상값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APC 1038 SF라고 적혀 있는 프로 같은 경우는 일단 앞에 있는 이 APC는 그냥 APC라고 하는 그 회사명입니다. 그래서 회사명인데 여기서 만든 1038 크기를 가지는 SF 프로이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1038이라고 하는 네 자리 수를 쪼개가지고 앞에 부분은 지름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부분은 피치라고 하는 값인데 피치는 조금 더 설명하고 그래서 요거 1038을 두 개로 쪼개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10이라고 하는 거는 프로베의 지름을 뜻하고요. 보통은 인치 단위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거 38은 피치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인치로 표현하긴 하는데 38인치가 아니고요. 3.8인치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10인치 그대로 쓴 건데 얘는 앞에 중간에 점을 찍어서 3.8로 이해하면 돼요. 그 다음에 SF는 슬로우 플라이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약자인데 이거는 뒤에서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APC라고 하는 회사에서 1045MR이라고 하는 프로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지름은 10인치 그 다음에 피치는 4.5인치 그 다음에 MR은 멀티로터 그러니까 우리처럼 멀티콥터에서 쓰고 있는 프롭이다 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지름은 오케이. 지름은 이 풀업이 갖고 있는 직경인 거니까 이만큼의 직경인 거니까 이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고 피치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피치는 그러니까 어느 관점에서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일단 이 피치라는 것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프롭의 단면이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요거 프롭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걸 쭉 잘라가지고 요 단면에 에어포 영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원래 피치라고 하는 것은 요거 얘가 이렇게 회전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회전하고 있을 때 이 에어포일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렇게 내려갔을 때 이 내려가는 방향 대비 이 에어포일이 가지는 그 형상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이 에어포일 자체가 그 형상학적으로 얼마만큼의 각도를 가지고 있는지 요만큼. 보통 우리가 이 형상각이라고 하는 거는 단면 에어포일의 리딩 엣지랑 트레일링 엣지를 이은 요 코드라는 선과 그다음에 그 진행하는 방향으로의 이 선과 사이에 각도를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원래는 피치라고 하는 거는 각도의 단위입니다. 각도의 단위.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5도다, 10도다 이런 식으로 각도의 단위로 쓰고 있었는데 폴업의 형상을 각도로 표현하기에는 좀 난해한 부분이 있었던 건지 폴업 이름을 붙일 때 우리가 피치라는 단위를 각도가 아니라 길이의 단위로 또는 거리의 단위로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폴업 같은 경우에는 각도 단위가 아니라 저걸로 그죠? 거리의 단위로 표현을 해놨는데 어떤 거냐면 이 하나의 풀업이 이게 풀업이라고 쳤을 때 이 풀업이 한 바퀴 빙글 돌아요. 예를 들면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한 바퀴 빙글 돌아요. 그러면은 이거 도는 것만큼 예를 들면 우리가 이걸 나사처럼 생각해서 나사를 우리가 한 바퀴 돌렸어요. 나사를 만약에 드라이버 같은 걸로 돌렸으면 우리가 한 번 드라이버로 돌릴 때마다 나사가 이 벽이나 아니면 뭐 나무 같은 데 박혀 들어가는 그 거리 있잖아요. 한 바퀴 돌렸을 때 나사를 딱 정방향으로 한 바퀴 딱 돌렸을 때 이 나사가 박혀 들어가는 그 거리 그 개념을 가지고 옵니다. 왜냐면은 나사도 나사선이라는 게 이렇게 사선으로 있고요. 프로펠러도 그 피치라고 하는 게 사선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 바퀴 돌렸을 때 얘가 이렇게 쉽다. 돌리니까 얘를 한 바퀴 이렇게 돌렸을 때 얘가 나아가는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이거를 우리는 피치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원래는 요 각도를 얘기하는 건데 이 각도 요렇게 사선으로 된 요 배치 때문에 마치 이 프롭을 한 바퀴 돌리면 그러니까 공기 중에서 이 프롭을 한 바퀴 싹 돌리면은 얘가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리가 있을 거고 그걸 우리는 프롭의 피치라고 부르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프롭이 1회전할 때 전진하는 거리를 우리는 피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피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얘의 각도가 더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한 바퀴를 돌렸을 때 더 먼 거리를 나아가겠죠. 그죠? 더 먼 거리로 쭉 나아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피치가 높다 그러면은 한 바퀴를 돌렸을 때 더 많은 거리를 전진할 거고 그래서 이 값이 더 큰 거죠. 이 값이 더 큰 거죠.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1회전하는데 1회전하는데 더 멀리 간다. 그러면은 같은 RPM 기준으로 더 많은 그죠? 전진을 해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프로펠러가 똑같은 RPM이긴 한데 더 빠르게 앞으로 전진을 하게 될 거고요. 그만큼 더 많은 추진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피치가 높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더 높은 추력이 발생되는 형상인 거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요 뒤에 있는 요 정보는 뒤에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프로그램 선정을 할 때 지름이나 빛이나 아니면 그 형상 정보, 그 프로그램의 형상 같은 것들을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 중에서 지름이 바뀌면 어떤 특성이 달라지는 건지 한번 볼게요.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지름이 커지면 당연히 추력이 커지겠죠. 예를 들면 선풍기 같은 것도 선풍기의 크기가 조그마한 거랑 엄청나게 큰 거랑 뭐 RPM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냥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이 지름이 작으면 작을수록 또는 반대로 크면 클수록 더 큰 바람이 불어 들어오잖아요, 우리 쪽으로. 그거랑 마찬가지로 보통 지름이 커지면은 그만큼 추력이 크게 발생합니다. 근데 이 추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프롭의 지름 또는 반지름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피치 값, 그 다음에 그 프롭의 형상 같은 것들도 고려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하나만 그 지름에 대해서만 딱 정의가 되는 건 아닌데 어,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업에 대한 어떤 추력 같은 것들을 고려할 때 다른 것들을 고정했다고 칩시다. 예를 들면은 형상이 똑같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피치를 가진다고 했을 때 우리가 RPM에 따른 추력 또는 지름에 따른 추력이 어떻게 다 바뀌는 건지 한번 볼게요. 지금 밑에 있는 이 두 개의 그래프 같은 경우는 APC에서 만든 프로 그리고 슬로우 플라이라고 하는 프로 그대로인데 다만 다른 것은 얘는 똑같은 피치고 다만 얘는 10인치, 얘는 11인치의 지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렌지색이 21인치, 빨간색이 10인치니까 그래프를 봤을 때 같은 RPM 대비 오렌지색이 더 높죠. 그 말은 즉슨
더 높은, 더 큰 그 지름을 가지고 있는 프롭이 같은 RPM 대비 더 높은 스러스트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그러니까 추력을 만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관적으로 당연히 추력이 그만큼 크면은 그만큼 토크도 크겠죠. 그러니까 그 더 강하게 로터를 돌릴 수 있다라는 것 자체는 그만큼 로터를 돌리는 모터도 더 강한 돌림 힘이 작용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토크를 보면은 높죠. 요 12382, 1038에 비해서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토크랑 스러스트는 반경과 비례하는 값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또는 예를 들면 우리가 드론을 설계를 할 때 드론이 어쨌든 호버링을 한다고 치면은 프롭이 어떤 거를 쓰든지 간에 어쨌든 호버링을 하기 위한 그 중량의 들어올림, 그러니까 하나의 프롭이 만들어내야 되는 추진력 또는 추력은 일정하거든요. 예를 들면 2kg짜리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총 중량 2kg짜리 드론을 설계하고 있고, 그다음에 쿼드콥터로 개념이라고 보면은 하나의 프롭당 500g이라는 중량만 사실 들어올리면 되잖아요. 그죠? 이 프롭이 얼마만큼 더 높은 추력을 낼 수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한다기보다는 그냥 추력은 500g 정도만 만들면 되고, 그 중에서 얼마만큼 더 효율적인 프로를 선택하느냐에 대한 문제로 달라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같은 추력을 낸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요 그래프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를 기준으로 같은 추력을 낼 때는 이렇게 가로축으로 그래프를 그어주면 될 거고, 그러면은 같은 추력 대비 빨간색 그러니까 더 낮은 지름을 갖고 있는 그 프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RPM을 가져야만 같은 추력을 만족할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반대로 그러니까 그 지름이 더 큰 프롭은 상대적으로 낮은 RPM에서도 비슷한 추력을 낼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그 모터의 입장에서 봤을 때 모터의 kV 값이 높은 것과 낮은 것에 대한 차이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내가 그러니까 그 모터 kV 값이 낮은 상대적으로 큰 모터를 쓴다라고 할 때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큰 지름을 가지는 그 프롭을 써가지고 낮은 RPM에서도 충분히 좋은 그 높은 추력을 낼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뒤에서 조금 더 쑥스하겠지만 높은 RPM 영역에서 회전하는 모터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프롭의 지름을 작게 만들어서 높은 RPM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치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피치라고 하는 거는 이 단면 에어포일과 얘가 움직이고 있는 요쪽 방향으로의 사이각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크다라는 거는 우리 공격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크다라는 거 하는 거는 그만큼 더 많은, 그러니까 더 높은 받음각을 가진다는 뜻이고, 그만큼 더 큰 양력, 이 에어폴 입장에서는 더 큰 양력을 만들어낸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뭐 공격적으로 보든지 아니면 아까 설명했었던 그 피치라고 하는 거, 한 바퀴 돌렸을 때 앞으로 나아가는 거리의 입장을 보든지 간에 피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큰 추진력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있는 요 세 가지의 그래프는 똑같이 APC의 슬로우 폴라이어인데, 이번에는 지름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피치각이 3.8인치랑 그 다음에 피치값이 3.8인치랑 4.7인치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초록색이 상대적으로 더 큰 피치값을 가지게 되는 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요거 FN 값 말고요. 요 트라트랑 토크로 보면은 앞에서 더 큰 지름을 가지고 있는 프롭의 그 트렌드랑 비슷하게 더 큰 피치를 가지니까 같은 RPM 대비 더 큰 스러스트랑 그러니까 추력과 토크를 요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건 똑같은 개념이고, 다만 그리고 마찬가지로 만약에 같은 추력을 요구한다고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더 낮은 RPM, 더 낮은 RPM에서 회전을 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FN 값을 이번에 한번 볼게요.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 FN 값이 빨간색, 그러니까 피치가 더 짧은, 그죠? 피치를 그냥 길이로 봤을 때 더 짧은 피치를 가지는 프롭이
상대적으로 더 큰 피치를 가지고 있는 프로보다 더 FM 값이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높습니다. 그 말인즉슨 똑같은 RPM 대비 피치 가격이 낮으면 낮수록 더 높은 더 좋은 효율을 가진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둘 중에 한 개를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차라리 그러니까 피치가 낮더라도 더 좋은 효율을 가지는 이런 프로를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게 우리가 피치가 높아진다는 것 자체는 공격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피치가 너무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에어포일이 솔이라고 하죠. 실속일에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이렇게 그 프롭의 단면 형상을 이렇게 따라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 흘러가다가 이렇게 말려버린. 그래서 이 에어포일이 충분한 양력 또는 프로 입장에서는 추력을 만들 수 없는 상황에 빠지는 것인데 당연히 상대적으로 고피치인 경우가 그러니까 고피치인 경우가 더 실속이 빠질 확률이 높죠. 왜냐면 애초에 이 각도가 높아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저 피치는 뭐 이 정도의 수준, 고피치는 이 정도의 수준의 그 피치가 가지고 있는 상태일 거니까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더 낮은 RPM에서도 이 실속이 발생될 여지가 많죠. 그래서 공격 효율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프로의 효율 입장에서 봤을 때는 피치가 높은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래프로 보면은 전반적으로 일단 3.82, 그러니까 3.8인치짜리 프로비 더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특정 RPM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피겨 오브 메릿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게 되는데 그 감소량이 더 고피치인 경우가 더 크게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효율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저 피치의 프롭이 더 좋을 수도 있다. 근데 이건 좋을 수도 있다는 거지 무조건 좋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프롭의 형상에 대한 내용을 다룰 건데 형상은 전문적인 용어로는 플랫폼이라고 해요. 여기 이 프롭의 위쪽에서 봤을 때 요 형상, 쉽게 얘기해서 요 날개 형상이 어떻게 생겼느냐 요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 어, 물론 모든 회사에서 똑같은 표현을 쓰진 않아요. 다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 APC라고 하는 회사가 제일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쓰는 건데 이 APC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이 플랫폼 쉐입, 이 프롭의 형상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시리즈가 있어요. 그 중에서 SF, 슬로플라이라고 하는 프롭은 상대적으로 다른 시리즈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이 코드, 이 에어포일의 단면적 길이가 큽니다. 그리고 깁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루트에서부터 팁까지 고루 좀 그 코드 길이가 긴 편이고요. 그 다음에 MR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멀티로터를 위한 그러니까 멀티콥터형 드론에서 많이 쓰고 있는 프로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루트 부분, 요 안쪽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두꺼운데 그 코드 길이가 긴데 가면 갈수록 얇아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렉트릭이라고 해서 1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프롭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정하지만 굉장히 전반적으로 좀 얇은 코드 길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프롭의 특징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특히나 이거 0604E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프롭 자체가 짧게 나오기도 하고 직경이 되게 짧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되게 얇게 생겼는데 이런 프롭은 어디서 많이 쓰냐면은 레이싱 드론 쪽에서 많이 씁니다. 레이싱 드론 쪽에서는 기체 중량이 워낙 되기 때문에 이 프롭도 좀 작아진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이제 RPM이 높다 보니까 이게 두꺼우면 이 코드 길이가 두껍게 되면은 그만큼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높은 RPM에서 좋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 오히려 이런 프로 같은 경우는 짧고 얇고 요 코드 길이도 짧고 그런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낮은 RPM에 더 적합한 그러니까 그러니까 KV 값이 적은 모터를 쓸 때 조금 더 유리한
프롭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세 가지 그래프를 보면은 APC의 10인치짜리 프롭이고요. 10인치짜리 프롭이고 이번에는 형상도 좀 다르고요. 그 다음 피치도 다릅니다. 근데 피치 값만 딱 보면 뒤에 있는 형상 정보 말고 피치 값만 딱 보면은 3.8인치고 4.5인치니까 당연히 파란색 그래프가 더 높은 추력과 토크를 발생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형상 정보를 고려했을 때 보면은 오히려 피치가 더 높은 MR 프롭이 SF 프롭보다 더 낮은 추력과 토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조금 특이하죠? 앞에서까지 설명했던 거는 앞에서는 형상은 고정이 되어 있고 피치가 증가한다든지 아니면은 직경이 증가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피치가 증가를 하더라도 피치가 3.8에서 4.5로 증가를 하더라도 프롭의 형상에 따라서 성능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특히나 이 FM 값을 좀 많이 봐야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멀티콥터 쪽에서 이 MR 프롭을 SF 프롭보다 더 선호하는 이유는 이거 여기 있습니다. 보면은 전반적으로 RPM이 낮은 RPM에서부터 높은 RPM까지 쭉 봤을 때 전반적으로 1045 프롭이 1038 프로보다 훨씬 효율이 좋아요. 그죠? 전반적으로 그렇죠? 여기는 살짝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MR 프롭이 SF 프롭보다 더 좋습니다. FM 값이. 거기다가 특히 이 6000rpm을 지나서 SF 프롭은 효율이 떨어지는 게 보이는데 MR 프롭은 오히려 효율이 더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쪽 영역, 특히나 이 고RPM 영역으로 가면 갈수록 이 MR 프롭의 어떤 진가가 더 많이 발휘되는 부분이 되는데, 그래서 보통 450급 기체나 450급 기체 같은 경우는 중량이 대략적으로 한 2kg에서 3kg 정도 차이가 될 건데요. 그런 수준에서 한 10인치 정도의 프로를 쓴다라고 하면 보통 RPM이 한 5천에서 7천 정도? 물론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 정도의 범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영역, 이 범위에서 그러니까 더 효율이 더 좋은 거는 SF 프롭이 아니라 MR 프롭이 되겠죠. 그래서 굳이 APC 회사에서는 MR, 멀티로터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멀티콥터에서 많이 쓰는 멀티콥터에서 좋은 성능을 발휘하는 프롭이다라는 것을 이름으로 명시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드론을 설계를 할 때도 똑같은 크기, 똑같은 피치 값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MR 프로비성이 더 좋을 수 있죠. 그리고 참고로 이 SF라고 하는 거는요, 슬로우 플라이어라고 해서 원래 그 드론용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요. RC 그 원격 조정 항공기인데 그 멀티콥터형 말고 픽스드 윙 그러니까 고정익 타입의 항공기에서 많이 쓰던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RPM이 낮고 그 다음에 좀 천천히 비행을 하는 항공기들, 고정익 항공기에 많이 쓰는 거였기 때문에 SF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쪽은 사실 원래 타겟 자체가 멀티콥터가 아니었고, 그러니까 수직이 착륙할 수 있는 멀티콥터가 아니었고, 픽스드 윙 형태의 RC 비행기였기 때문에 사실 우리한테는 적합한 형태는 아닌 거죠. 차라리 그거보다는 MR 프롭이 더 적합할 수 있다. 라는 내용 설명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터랑 프롭은요, 사실 조합으로 봐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모터가 성능이 좋다라고 해서 무조건 그러니까 높은 추진력 또는 효율 좋은 추진력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 모터는 단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프롭도 단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모터랑 프롭이 잘 조합이 돼서 그 모터 시스템이 얼마만큼의 추력, 얼마만큼의 토크, 얼마만큼의 파워, 얼마만큼의 피규어 매립값을 가지는지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만 좋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그 말은 즉슨 우리가 그 뭐라고 그러지? 우리가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구매할 수 있는 모터 종류 보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뭐 10개, 20개가 아니고 뭐 몇백 개, 몇천 개 정도가 될 텐데 그런 다양한 모터들이 있고 그다음에 프롭도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모터랑 프롭의 조합 자체는 엄청나게 다양한 조합이 됩니다. 근데 그중에서
과연 어떤 조합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한테 유리하겠냐라는 입장으로 이제 우리는 기체를 설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모터랑 프로브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뭐 딱히 정해진 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다만 이때까지 만들어서 왔던 이때까지 만들어져 왔던 그런 드론의 어떤 사례들을 좀 보면은 이런 트렌드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풀업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직경이거든요. 왜냐면 직경이 크면은 무조건, 그러니까 거의 무조건, 추력이 높아지고, 직경이 작으면 추력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직경을 먼저 선정해 주면 좋은데, 일단 우리가 쓸 수 있는 풀업의 직경은 한계점이 있죠. 왜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멀티 쿼드코프터로 본다라고 하면은 그 모터 간의 거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딱 픽스가 되기 때문에 이거보다 커지는 반경을 가지는 풀업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모터 간의 거리를 고려해서 지름의 최대치 또는 여기서까지의 반지름의 최대치를 적절히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고중량의 풀업을 고중량의 드론을 설계한다 그러면은 풀업의 지름을 좀 키우고 상대적으로 저 RPM 모터를 쓰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체가 가볍고 민첩해야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풀업의 지름을 줄이고 RPM 모터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피치 같은 경우도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상대적으로 만약에 앞에서 이 지름 쪽을 고려할 때 RPM을 낮은 RPM을 가져가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높은 피치를 쓰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고RPM의 모터 같은 경우에는 낮은 피치를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피치 또는 그러니까 피치 또는 지름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선정해야 되는 건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으면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봐요. 예를 들면 뭐 APC 얘 같은 경우는 APC SF 슬로우 플라이어 프로이고 9인치의 79 그러니까 9075 SF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나올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이 프로의 RPM에 따른 추력 곡선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 이 프로브의 어떤 성능을 측정을 해가지고 공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값을 보면서 이런 그래프를 보면서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프로 형상 같은 경우는 플랫폼 쉐입 같은 경우는 운영 목적에 맞게끔 선택하면 좋은데 상대적으로 고중량 같은 경우는 낮은 RPM에 코드가 긴 SF 쪽이 좋을 것 같고 저중량 같은 경우에는 코드가 짧은 E 타입의 이런 프로이 더 적합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무조건 그냥 이런 트렌드라는 것이지 무조건 그게 뭐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참고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사실 결정하기 싫다 고민하고 싶지 않다 라고 할 때는 보통 프롭 쪽보다는 오히려 모터 제조사 쪽인데 모터 제조사 쪽에서 우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이 모터에다가 이 프롭을 장착을 하면 이 정도의 성능이 나옵니다라고 하는 그 재원표를 공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표에 나와 있는 프롭을 선택해서 쓰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뭐 최적의 어떤 조합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면 준수한 정도의 성능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터리 성능 지표를 볼게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배터리 용량, 그죠? 우리가 배터리 용량을 가장 많이 보는 건데, 얼마만큼 많은 전기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배터리에 보통 우리는 전압이라고 표현 안 하고 셀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왜냐면은 셀의 개수에 따라서 배터리의 전압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셀수인데, 이것은 배터리가 얼마만큼 높은 전압을 내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항목. 그 다음에 방전율이라고 해서 쿨록이라고 표현하는 것. 이거는 단위 시간당 배터리가 얼마만큼 높은 전류를 내보낼 수 있는지, 한꺼번에 높은 전류를 얼마만큼 내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값이고, 충전율이라는 것도 또 마찬가지로 쿨록이라는 단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방전율이랑 반대 개념으로 배터리를 얼마나 빨리 충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항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셀수가 높고 방전율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배터리가 더 많은 전기적인 에너지를 한꺼번에 내보낼 수 있는 거니까
무조건 좋은 건가? 라는 의미를 들 수 있잖아요. 근데 무조건 좋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셀 수가 많고 뒤에서 좀 더 설명하겠지만 셀 수가 높고 많은 셀 수를 가지고 있고 방전율이 높은 거는 그만큼 배터리 출력이 고출력이긴 하지만 중량이 증가하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자동차를 설계하거나 아니면 그냥 단순히 서 있는 기계를 설계하는 거면 사실 중량이 뭐 자동차는 중요하긴 하죠. 근데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할 수 있는데 항공기는 쉽게 얘기하면 거죠. 항공기는 또는 드론은 1g만 추력이 부족해도 아예 뜰 수가 없거든요. 마치 우리가 뭐 그런 얘기 하죠. 뭐 계란 같은 거 삶을 때 99도까지 삶으면은 계란이 안 삼기고 100도가 넘어가는 순간 삼긴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 그 1도 또는 1g이라는 중량이 부족하더라도 기체는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량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그래서 중량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조건 고출력의 배터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좀 더 설명할게요. 그런 거고. 그래서 가급적 목적에 맞고 가벼운 배터리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중에서 배터리 성능률과 배터리 용량에 대해서 볼게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배터리의 용량도 올라갈수록 무조건 좋아지는 것은 아닌데 쉽게 생각하면 배터리 용량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뭐 예를 들면 이만큼 용량을 가지고 있는 게 이만큼 용량으로 증가한다. 그러면 당연히 배터리의 중량이 증가할 거고요. 그러면은 그만큼 중량 증가한 만큼 이 그 기체 자체의 중량이 증가하니까 그만큼 똑같은 호버링을 하더라도 더 높은 요구 추력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요구 추력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그만큼 배터리의 그, 그 전기적 에너지를 더 빨리 소모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 용량이 크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고요. 지금 안에 있는 요 그래프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가로축이 배터리 용량이고요. 세로축이 비행 시간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물론 증가하는 경향성이 있기는 해요. 이 그래프를 보더라도 증가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가면 갈수록 그죠? 배터리 용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증가폭이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무한정 커진다고 얘가 무한정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수렴을 하거나 오히려 떨어지거나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용량 큰 게 좋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레이싱 드론 같은 것들을 설계를 해야 될 경우에는 민첩성 같은 것, 기체 자체가 가벼워가지고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리스폰스를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건데 당연히 고용량 배터리를 쓰게 되면 중량이 증가하니까 그만큼 리스폰스가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오히려 더 가벼운 용량이 좀 작긴 하지만 가벼운 배터리가 더 좋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운용 목적에 따라서 적절한 용량 선정이 중요한 건데 예를 들면 레이싱 드 같은 경우는 하물며 이제 설령 비행 시간이 좀 짧더라도 민첩한 비행이 가능해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저용량 배터리를 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수상용 드론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호버링을 하면서 이렇게 막 카메라도 돌려가면서 사람을 수색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길고 안정적인 호버링을 할 수 있도록 얘는 민첩성은 크게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안정적인 호버링이 가능하고 오랫동안 비행할 수 있도록 대용량 배터리를 쓰는 것이 더 유리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한정 큰 배터리, 무한정 용량이 큰 배터리를 쓰는 건 아니고 적절하게 큰 배터리를 쓰는 것이 좋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배터리 용량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은 모든 배터리의 특징인 건데요. 배터리 표면에 적혀 있는 그 용량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다 그 용량을 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이 배터리의 그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배터리도 이 뭐라고 하지? 안에 있는 것을 100%다 전기적 에너지를 100%다 비워내고 쓸 수 있는 어, 제품은 아닙니다. 그중에서 일부분은 좀 남겨놔야 오히려 이 배터리의 성능, 그러니까 배터리의 어떤 수명도 길어지고 그다음에 배터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능 자체가 이 모든 배터리에 있는 모든 전기적 에너지를 소진할 때까지 유지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특히나 우리 같은 드론 쪽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쓰는데 이 그러니까 리튬 계열의 배터리, 리튬이온이나 리튬 폴리머 같은 경우에는 잔존 용량, 그러니까 이 안에 전기적인 에너지가 얼마만큼 남아 있느냐
그 잔존 용량에 따라서 출력이 달라집니다. 밑에 있는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100%에서 0%로 내려갈 때 이 배터리가 가지는, 이 배터리가 내보내는 전기 에너지의 그 전압을 측정을 한 건데, 보면은 참고로 그 리튬 이온 배터리 또는 리튬 폴리머는 한 셀당 3.7V가 전격 전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한 요 정도 수준이 전격 전압 3.7V에 해당하는 건데, 한 80% 이상으로 넘어가면 전극 전압이 3.7V보다 훨씬 커서 보통 뭐 4.1V, 4.2V 정도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그 말은 뭐냐면 배터리가 꽉 차 있으면 원래 전압보다는 더 큰 전압을 가지게 되고요. 반대로 한 2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급격하게 이 전압이 뚝 떨어지게 되는데, 쭉 떨어지다 보면은 뭐 3V 이하 쭉 내려가서 한 뭐 2V 수준까지도 내려오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 배터리의 표현, 그러니까 배터리 그 표면에 적혀 있는 그 값만큼 우리가 쓸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단전 용량이라고 부르는 요 값이 80% 이상이 되면은 전극적보다 높은 전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괜찮아요. 더 고출력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배터리 어떤 수명의 입장에서도 별로 문제는 안 되는데, 문제는 이거죠. 잔전 용량이 20% 이하로 되면 배터리가 내보낼 수 있는 전기 에너지의 그 전압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배터리가 1V가 감소할 때, 0.1V 전압이 감소할 때 배터리 출력이 0.1V에 해당하는 값만큼 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 배터리의 출력이라고 하는 것, 또 배터리의 그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P는 R분의 V 제곱, 요 수식을 이용할 수 있는데, 내부적인 어떤 배터리 저항이 그 고정이라고 하더라도 전압이 강화되면 거기에 제곱배만큼의 출력이 감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만 감소를 해도, 그 전압이 감소를 해도 실제 배터리 출력은 크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아래쪽에 전압이 급감하고 있는 이 영역에서 배터리를 쓰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겠죠. 왜냐면 우리는 드론을 들어 올리고 있는 건데 드론을 추락시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왜냐면 충분히 전압을 만들어주지 못하니까. 그래서 드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보통 20%의 잔존 용량은 쓰지 않고, 거기서 배터리에서 꺼내 쓰지 않고 그냥 유지하는 형태로 비행을 하곤 합니다. 그 다음에 배터리의 수명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요, 이 아래, 20% 아래의 이 영역을 계속 드나든다. 그러니까 뭐 배터리를 100% 충전했다가 0%까지 계속 다 쓰고 그 다음에 다시 충전하고 쓰고 하는 경우에는 배터리의 수명이 또는 배터리의 용량이 계속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뭐 드론 쪽 하는 그 경우에는 되게 많이 알려져 있지만 보통 3.0V 또는 2.9V 아래로 떨어지면 배터리를 무조건 충전해라 라는 어떤 암묵적 룰 같은 것도 있는데, 그 이유가 배터리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충분한 출력을 못 낸다라는 것도 있지만 배터리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배터리의 셀 수와 방전율에 대한 내용인데, 셀수부터 봅시다.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보면 배터리의 셀수가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배터리의 중량은 증가하겠죠. 배터리의 부피도 증가할 거고 배터리의 중량도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건 알 수 있는 거고. 근데 배터리의 셀수가 증가한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볼트, 그렇죠? 그 전압이 증가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동일 추력을 낸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모터가 동일한 추력을 낸다고 하면은 그만큼 동일한 전력을 쓴다. 그 전력을 쓴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같다는 거죠. 같은데 만약에 배터리 셀수가 증가하게 되면 이 볼트 값이 증가하니까 그만큼 전류 소모는 낮을 거예요. 그죠? 전류 소모는 낮을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지만, 전류 소모가 낮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배터리에 적혀 있는, 배터리 표면에 적혀 있는 방전율 값을 작게 가져가도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요구하는 전류 값이 낮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셀수만 보면요. 셀수만 딱 보면은 셀수가 증가할수록 배터리 중량이 비례적으로 증가를 하지만 근데 실제 쓰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셀수가 증가하면 그만큼 요구되는 배터리 하나에 요구되는 전류의 값이 낮기 때문에 그 방전율 배터리 팩에 적혀 있는 이 방전율이라는 것을 그 낮게 가져갈 수 있고 작은 값을 가져갈 수도 있고 그러면은 오히려 그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셀수가 더 커도 더 가벼운 배터리를 쓸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 환경에 따라서 배터리 쓸수가 더 높은 것이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순간적으로 높은 출력이 많이 필요한 예를 들면 민첩하게 움직여야 되는 레이싱 드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방전율의 그 여유가 꽤 많아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저용량이 아니고 셀수가 낮고 그다음에 고방전율의 배터리가 더 좋을 수 있고요. 그러면 안정적인 호버링을 할 경우에는 순간순간 써야 되는 전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저방전율의 배터리 대신에 고용량이 아니라 고전압의 또는 더 많은 셀수의 배터리를 쓰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그 아래쪽에서 보고 있는 요 두 개의 사진은 똑같은 그 회사에서 똑같은 셀수의 똑같은 용량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 방전율이 얘는 35C고요. 얘는 45C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배터리의 중량이 차이가 한 40g 정도 나는 거죠. 그러니까 꽤 차이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배터리 셀수를 증가시키고 이 방전율을 낮게 가져가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죠. 그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를 선택할 때 이 전류 입장에서 봤을 때 리튬 배터리는 한 개 전류 이상으로 그 방전시켜야 되는 순간 방전율이 존재합니다. 보통 뭐 한 10초 내외 정도가 되는 건데 뭔 말이냐면 전격으로 얘가 내보낼 수 있는 전류는 예를 들면 뭐 30쿨롱입니다. 라고 적혀 있지만 이거보다 순간적으로는 조금 더 오버가 돼도 배터리는 버틴다라는 거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되게 짧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순간적인 방전이 필요한 상황이 여러 번 오게 되면은 배터리의 수명이라든지 아니면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벗어나기 위해서 보통은 뭐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근데 보통은 이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했었던 그 요구 방전율, 배터리가 예를 들면 30C 정도는 방전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결론이 나더라도 실제 배터리를 선택할 때는 한 1.5배 수준, 그러니까 한 뭐 40C 정도 수준이 되는 배터리를 쓰는 것이 더 안정적으로 비행하고 더 오래 쓸 수 있는 배터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ESC로 넘어갑시다. 근데 ESC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얘기했었던 모터, 프로, 그 다음에 배터리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ESC에 대한 그 개념을 보면은 ESC는 배터리에서 입력을 받고 모터로 출력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배터리와 모터의 뭐 예를 들면 요구 출력 같은 것들만 만족시켜주면 사실 ESC는 크게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배터리가 몇 셀을 가지고 있냐, 그죠? 그리고 모터가 지금 몇 셀짜리로 맞출 수 있냐에 따라서 그 셀수에 대한 선택권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전류량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1000mAh짜리 30쿨롱의 배터리가 있을 경우에는 이 30쿨롱을 그러니까 30쿨롱에 해당되는 전류량을 다 내보내고 있을 때는 30A의 전류를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보다만 조금 더 높은 용량을 가진 ESC를 선택하면 크게 무리는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요 세 가지 같은 경우는 엑스트로로트라고 하는 제품에서 이 10, 20, 40A의 용량을 가지는 ESC들인데 보면은 일단 중량도 좀 다르고요. 사이즈도 좀 다르고 그다음에 음, 그 대응할 수 있는 그 전압도 2에서 3, 3에서 4, 2에서 6 이런 걸로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볼 수 있죠.
피크 커런트라고 해서 얘는 뭐냐면 순간적인 전압, 그러니까 순간적인 전류량인데 순간적으로 얘는 원래 전격으로 10A를 내보낼 수 있지만 15A까지도 내보낼 수 있을 정도의 순간적으로는 내보낼 수 있다라는 거. 얘는 한 30A, 얘는 한 60A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던 그 배터리도 마찬가지로 순간만경률이 존재하는 것처럼 ESC도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좀 여유롭게, 그죠? 배터리에 유사하게 순간적으로 버티는 전류량을 고려해서 선정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설명했었던 그런 방식들, 그러니까 뭐 모터는 이렇게 선택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프로브는 이렇게 선택하면 좋을 것 같고, ESC나 배터리는 이렇게 선택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하나의 어떤 방안 이런 것들을 설명을 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접목을 해서 드론 하나를 설계를 해 봅시다. 근데 되게 간단하게 할 거고요. 되게 자세하게 또는 뭐 이렇게 뭐라고 하지? 이렇게 고난이도의 어떤 지식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충 한번 설계해보는 단계이기 때문에 난이도 또는 그런 그 깊이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설계를 하면 됩니다라는 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얘들을 한 개 갖고 온 게 소형 택배 드론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고중량도 아니고요. 되게 작아요. 한 그러니까 총 중량이 한 2kg급 이하 정도의 드론이고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교육용으로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드론들이 보통 2kg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크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때 페이로드는 택배 드론이니까 택배 박스, 그러니까 택배에 담기는 그 물체,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원거리로 비행을 해야 되니까 뭐 FPV처럼 뭐 카메라 달고, 그 다음에 송수신기 달고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페이로드를 1kg으로 잡아봅시다. 그 다음에 출발지와 목적지를 왕복하는 특별 드론이고요. 그래서 이 드론을 대략적으로 450급 정도의 쿼드콥터로 선택한다고 생각합시다. 이거는 그냥 기본값이에요. 왜 이걸 선택했냐가 아니고 그냥 이런 걸 선택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렇게 했을 때 전체적인 미션 프로파일은 이렇게 되겠죠. 일단 출발지에서 상승하고요. 그다음에 원하는 거리까지 순항하고, 그다음에 하강하는 굉장히 단순한, 그다음에 다시 상승, 순항, 하강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굉장히 단순한 택배 드론입니다. 그다음에 기체 프레임은요, 그냥 많이 쓰고 있는 DJI 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F40이라는 거, 그 교육용으로 많이 쓰는 요 기체를 사용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 이 기체 프레임의 중량은 한 282g 정도, 300g이 채 안 되는 중량을 가지고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모터를 선정을 해야 되는 건데,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프롭이라고 하는 것과 모터의 조합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그냥 우리는 모터를 선택하고 모터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프롭을 쓴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프롭은 이 모터 제어표를 우리가 쓸 건데 모터 제어표에 제시되어 있는 제품을 쓴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총 중량이 2kg이라고 적혀 있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이 1kg의 페이로드는 유지를 한 채 가급적이면 중량이 가벼우면 좋은 거니까 일단 타겟을 1.6kg으로 봅시다. 일단 그러면 1.6kg을 쿼드콥터로 이제 들어 올리려면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모터당 1.6kg 그 하나의 모터당 400g의 추력을 만들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드론의 특성상 민첩성이 되게 높거나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4셀이 아니라 3셀짜리로 한번 봅시다. 3셀의 배터리를 사용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어쨌건 호버링을 해서 그냥 가만히 떠 있을 때보다 전진 비행을 해서 앞으로 나아갈 때가 더 많은 그 추진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호버링 상태에서 봤을 때는 100% 그러니까 호버링 상태에서 100%의 추력을 만족을 해야만 겨우 뜰 수 있는 드론을 설계하면 안 되죠. 그래서 호버링 상태에서 스로틀이 대충 한 60% 정도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봅시다. 참고로 이 설계를 하면서 보면 알겠지만
전진 비행할 때 뭐 어느 정도의 속도가 빠르다 또는 어느 정도의 어떤 비행 시간을 가진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외했고 기준을 호버링으로 두긴 뒀어요. 그건 참고를 하고요. 그래서 스로틀 60% 수준에서 호버링 가능하도록 하고 모터 T모터 4에서의 모터를 쓸 때 뭐 216 KV 900이라는 모터를 쓴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제원표가 이 그림에 나와 있는데 이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는 11.1V 그러니까 3셀짜리 배터리를 쓸 때 밑에는 14.8V 4셀짜리 배터리를 쓸 때입니다. 그 다음에 3셀 배터리를 쓸 때 이 프롭의 형태, 그러니까 프롭의 형상이 이거냐에 따라서 성능이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그냥 임의적으로 11.1V 3셀짜리를 쓴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프롭은 요거 프롭은 11, 31 그러니까 1137 그 프롭을 쓴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 이 모터랑 그 다음에 이 프롭의 중량은 내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75g이랑 11g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모터 시스템 프로 플러스 모터 같은 경우에는 86g 그죠? 하나의 모터 시스템당 86g의 중량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모터가 400g의 그러니까 요 모터와 3셀의 요 프롭을 썼을 때 추력이 400g을 냈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스로틀 양이고 어느 정도의 스로틀 양이고 그때 소모전류가 얼마만큼 되는지를 한번 계산해 볼 건데요. 근데 그 지난번에서 또 설명을 했지만 이런 제형표에는 우리가 원하는 값이 딱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범위적으로 이 정도 스로틀 때는 이 정도의 성능을 낸다. 이런 느낌으로만 적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400g일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요게 스로틀이고 스러스트고 그다음에 여기 350g, 이게 420g. 그다음에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게 요거 사이에 있을 거기 때문에 요 두 개의 값을, 요 두 개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선형 보관,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400g일 때, 추력 400g일 때의 값을 뽑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의 값을 보면은 지금 스로틀 값이 50이랑 65%인데 이 중간에 60.7% 정도의 스로틀을 가지면은 추력이 대략 400g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기 소모 전류 같은 경우에는 어디 있냐면 여기 3A랑 4.4A 중간 정도가 될 건데 계산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4A 정도가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유 추력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계산해 볼 건데 이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는 지금 현재 호버링 조건을 고려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전진 비행을 하기 위해서 더 높은 추력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여유를 둬가지고 호버링 할 때의 추력이 이 모터랑 프롭의 조합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대 추력의 대략적으로 한 40에서 60% 사이 정도가 나오면 그러면은 얘가 충분히 빠른 속도로 추진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옆에서 바람이 불어왔을 때 자세도 잘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 추력을 계산했을 때 40에서 60% 정도 사이가 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우리가 이 모터, 이 셀수, 이 프로브 썼을 때의 최대 100%의 스로틀을 올렸을 때는 720g의 출력을 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400g 같은 경우에 호버링 할 때의 추력이 400g이니까 총 720g 중에 400g은 대략적으로 56%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었던 40에서 60% 사이의 만족 그 범위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최대 추력에서의 소모 전류는 어디냐면 여기 8.9A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모터 3셀짜리 배터리 쓰고요. 이 프로브를 쓴다고 하면은 그때 중량은 75 플러스 11g 스로틀은 호버링 상태에서의 스로틀은 60.7% 그죠? 60.7% 추력은 400g 그때 전류는 4A 참고로 최대 전류는 8.9A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최대 추력 대비 호버링 추력은 약 56% 수준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상황을 커버할 수 있는 ESC를 선정을 해봅시다. ESC의 선정 조건은 일단 3셀 배터리를 수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호버링 할 때랑 최적 추력 시에 4A랑 8.9A이니까 이것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ESC를 써야 될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가벼우면서도 선정 조건을 만족하는 뭐 여기 있는 요거 합의빙 사이에 스카이워터 20A짜리 ESC를 선정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모터가 요구하는 최대 추력이 최대 그 전류가 8.9A인데 얘는 20A니까 충분히 그죠? 충분히 전류가 남는 ESC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쓴다고 쳤을 때 이 ESC의 중량은 19g입니다. 그 다음에 배터리를 선정해야 되는 건데 배터리 선정하기 이전에 현재까지 우리가 선정했던 그 ESC 그 다음에 프로 모터를 쓰면 어느 정도의 중량이 나오는지 한번 고민해 볼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전체 총 중량은 기체의 에어프레임 플러스 페이로드 그 다음에 모터와 ESC 프롭은 각각 그 개수가 있는 거니까 그 개수만큼 곱해주고 거기다가 배터리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배터리 중량을 더해주면은 최종 중량이 된다라고 설명을 했었고요. 그 말은 즉슨 여기에 있는 요 텀을 다 이쪽으로 넘기면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고려할 수 있는 배터리 중량의 마지노선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수식이 이렇게 되고요. 여기다가 앞에서 설명했었던 거 1.6kg고요. 1kg고요. 그 다음에 282g이고 쿼드코프트니까 4개. 그 다음에 모터 76g인가요? 75g. 그 다음에 프로 11g. 그러니까 이게 75, 11g, ESC가 19g. 그렇죠? 19g. 그 다음에 여기에 4가 들어가고 프레임이 282g. 페이로드가 1000 들어가고 얘가 1600 이렇게 들어가면은 배터리의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고려할 수 있는 배터리의 마지노선 가장 무거운 중량이 얼마가 되는지를 보면은 마이너스 102g이 나왔어요. 그 말은 즉슨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선정해온 배터리 그 다음에 지금까지 선정해온 ESC 프로 모터 그 다음에 에어프레임 그 다음에 1kg의 페이로드를 이용해서는 도저히 물리적으로 가능한 배터리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값이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미 그러니까 배터리를 싣기 전부터 이미 목표 중량 1.6kg를 초과했기 때문에 목표 중량을 좀 변경해 봅시다. 어떻게 하냐면 2kg급으로. 그러면은 2kg 값을 만약에 한다. 여기를 1600이 아니라 2000을 집어넣으면 배터리 중량을 298g까지로 298g까지 고려할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바꾸게 될 경우에 우리가 처음에 어떤 걸 바꿔야 되냐면 아까 모터 추력이 400g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설계를 했는데 이제는 500g으로 변경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모터랑 프롭을 다시 선정해 줘야 됩니다. 다시 설계가 필요하고요. 근데 어려우니까 그 조합을 바꾸는 것 자체는 어려우니까 그냥 똑같은 모터에 똑같은 센수를 쓰되 프롬만 좀 바꿔봅시다. 뭔 말이냐면 이 제곱표에서 이거 픽스하고요. 이거 픽스했어요. 근데 요거 세 가지 중에 요거 말고 밑에 있는 요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또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우리가 400g에서 500g으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 프로 바꾸기 전에 완전히 똑같은 모터, 똑같은 배럴수, 똑같은 프로를 쓴다고 했을 때 스로틀 양을 좀 높이면, 그죠? 스로틀을 좀 많이 주면은 그만큼 추력 높아지는 거니까 그때 그 추력이 그 스로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판단해 봅시다. 그래서 똑같은 모터를 썼을 때 우리가 500g의 추력이 필요한 거니까 아까는 50이랑 65%의 데이터를 썼지만 이제는 65랑 75%의 데이터를 쓰면 이거 사이에 500g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스로틀 양을 한번 보니까 72.3%고요. 그 다음에 그때의 전류는 5.349A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72%, 72.3%도
좀 높아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대 추력 720g인데 이거 대비 500g이 되면 대략적으로 69%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높아요. 아까 얘기했던 40에서 60%보다 그 초과되는 범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풀업을 바꿔 봅시다. 11, 1240으로 바꿔봅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 볼 수 있는 게 최대 추력이 얘는 720이고 얘는 최대 추력이 920이고요. 그죠? 그래서 920 대비 호불행 추력 500g은 54.3%니까 앞에서 얘기했었던 40과 60 사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적재를 보이고 그때의 스로틀량은 58.6%, 그 다음에 전류는 4.82A, 최대 전류는 12A가 됩니다. 그리고 그 모터가 프롭이 조금 커졌잖아요. 그렇죠? 11인치고요. 이건 12인치고요. 그 다음에 피치도 조금 달라졌고. 그래서 프롭의 중량이 약간 늘었어요. 아까는 11g이었고 지금은 14.5g. 그래서 모터랑 프롭의 선정 결과를 보면은 한 개당 이런 성능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ESC 선정을 다시 해야 되는 건데 다행히 ESC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선정했던 20A가 충분히 출력 용량이 큰 것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요거 최대 전력이 12A가 요구가 되는 건데 지금 20A를 출력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쓸 수 있어가지고 ESC는 그대로 하고요. 자, 이제 배터리 선정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중량 298g 이하,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3셀 하고 있으니까 3셀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그 모터가 요구하는 최대 전류가 12A인데 하나의 배터리를 가지고 4개의 모터를 돌려야 되는 거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제일 최소한 48A는 나와줘야 이 배터리가 4개의 프롭을 적어도 호버링 할 때는 돌릴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보다는 훨씬 큰 전원 전류를 내보낼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쭉 찾아보다가 W 프로라고 하는 회사, 이게 회사명인지 아니면 제품명인지 모르겠지만 요러한 W 프로 3500mAh 45C 배터리를 사용한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 배터리의 어떤 스펙을 봤더니 3셀짜리고요. 중량이 290g이니까 오케이. 요거 만족, 요거 만족. 그 다음에 45C의 표준 방전율이고 용량이 3500인인 거니까 얘의 표준 출력 전류는 45C 곱하기 3500mAh. 그 다음에 mA를 암페어로 바꿔주기 위해서 단위 변환을 위해서 1000을 나눠주면은 157.5A래요. 그러면은 앞에서 설명했었던 48A보다는 훨씬 높은 그 수준까지 전류를 내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었던 모든 조건들을 다 만족하는 배터리를 찾았고요. 그래서 이 배터리를 장착시켰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채공 시간이, 그러니까 호버링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판단해 보면은 일단 우리가 배터리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요구되는 전력 대비, 그러니까 요구되는 전력을 어느 정도 길게 출력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이기 때문에 용량은 전류 곱하기 시간입니다. 단 이때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hour고요. 요구 전류는 사실 mAh죠. 왜냐면 mAh니까. 그래서 만약에 배터리 용량 3500mAh, 그 다음에 호버링 할 때 요구 전류를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었던 요거, 그죠? 전극 전류 4.82 곱하기 4개에서 19.28A를 요구한다고 쳤을 때 비행 시간을 계산해보면 해보면 여기 19.28 들어가고요. 여기에 3,500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시간으로 계산하면 0.1825 시간, 그러니까 10.89분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용량을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중에 한 20%는 남겨줘야 되기 때문에 80%만 만약에 소모한다고 치면은 여기에다가 곱하기 0.8 해서 한 8.7분 정도 비행이 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물론 이건 호버링 할 때인 거고요. 전진 비행하면 좀 더 전류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 짧은 상태가 될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계산할 수는 없으니까 적어도 그냥 호버링만 시킨다고 했을 때 8.7분 정도 비행을 하는 거고, 그러면은 왕복한다고 쳤을 때 대략적으로
내가 현재 있는 거리에서 한 4분 정도, 정확하진 않지만, 한 4분 또는 3에서 4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3, 4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어, 그 목적지까지는 이 1kg의 페이로드들을 싣고 날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선정 부품은 뭐 기체 프레임 요거, 그 다음에 모터는 요거, 그 다음에 ESC는 요거, 배터리는 요거 썼고요. 그때 기체 성능을 보면은 총 중량, 뭐 다른 것들 다 빼고 뭐 나사, 뭐 접착제 뭐 이런 것들 다 빼고 그냥 기본적인 그 기본적인 요소들만 고렸을 때 총 중량이 2kg 이하로 1992g 나왔고 페이로드는 애초에 1kg으로 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채공 시간은 10.89분이 나왔지만 80% 배터리를 쓴다고 배터리에 80%의 용량을 쓴다고 하면 8.7분 정도 호버링할 수가 있고 그때의 스로틀은 최대 대비 58.6% 정도가 됐고요. 그 다음에 호버링 추력은 최대 추력 대비 54.3% 정도 수준이 된다라는 것까지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면은 그냥 내가 그냥 수기로 그냥 내가 드론을 하나 조립하고 싶은데 드론 조립할 때 뭐 어떤 모터를 써야 되는지 어떤 그 부품들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냥 수기로 대충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어떻게 대충 선정해야 되는지까지는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당연히 최적은 아니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선정했던 거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것들 중에 대충 이 정도 성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써야겠구나라고 판단했던 거지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그 종류가 있죠. 모터도 굉장히 종류가 많고 프로 ESC 배터리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고 하물며 이제 프레임 같은 경우도 그냥 처음부터 F450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거보다 훨씬 좋은 것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조합이 많을 거라 이게 최적은 당연히 아니고요. 이거보다 더 좋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수업의 범위를 좀 넘어가는 거라고 생각해서 다루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기체 요소들을 어떻게 선정하면 되는지, 그 다음에 설계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학생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